So once again, the next session represents a collaboration between STEPI and the prestigious Alan Turing Institute. So we'll have a fascinating discussion, once again, on enhancing Korea-UK sovereign AI strategies in response to the era of physical AI. So please welcome our distinguished speakers to the stage. First, Jong-hwa Choi, a research fellow from STEPI, R.D. Genjeva, senior research associate from Alan Turing Institute, and Jung-hyun Yoon, research fellow from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Okay, so Dr. Choi, please begin the session. 네, 잘 들리나요? Okay. Yeah, okay, let's begin. Okay, good morning, everyone. My name is Jong-hwa Choi. I'm from STEPI. And actually, I'm a principal investigator of this project and also this dialogue. And today, I will serve as a moderator of this session. Actually, we hope to talk about the sovereign AI strategy between the UK and Korea in the era of physical AI. I really hope to make a good discussion for this topic today. So to begin, let me introduce our panelists first. From the UK, we are very happy to have R.D. Genjeva from Alan Turing Institute. Let's welcome him with a big hand. Okay. Please, thank you for your responding. And we also honored to have Dr. Jung-hyun Yoon from INSS. Let's welcome him as well. Okay, and actually, I have one favor to ask because I hope to do this in Korean. If I can do that, actually, I will do better. So please use your interpreter on your desk, okay, on your table, okay, please.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국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네. Take your time to use your interpreter. Okay. 네, 오늘 우리가 논의를 하려고 하는 주제는 피지컬 AI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사실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죠. 오늘 사실 이 주제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조금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는 지금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사실 여러 유사 입장국에 있는 주요한 싱크탱크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함께 이런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좀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로 설명을 드렸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가장 처음 접촉한 싱크탱크가 앨런 튜링이었습니다. 그래서 앨런 튜링에 처음에 갔을 때 제 옆에 계시는 RD께서 사실은 휴가를 가셔야 돼가지고 시간이 없었는데 저희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앨런 튜링에 저희가 갔을 때 여행 캐리어를 끌고 반바지를 입고, 그리고 저희를 만나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같이 양국의 협력 전략을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감격스러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사진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예쁘게 사진을 같이 찍었죠. 저희가 이제 앨런 튜링에 2년 전에 갔다가 이제 서로 같이 하자라고 의지를 모은 이후에 저희가 같이 올해 4월에 불과 6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죠. 4월에 앨런 튜링에 다시 방문을 해서
앨런 튜링에서 이 피지컬 AI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양국의 협력 전략을 한번 연구해 보자라고 서로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과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사실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오늘 저희가 논의할 주제들은 제 생각에는 6개월 이상의 가치가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또 오늘 같이 토론에 참여해 주실 윤정현 박사님께서 소버린 AI, 최근에 한국에서 소버린 AI라고 하는 주제가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수립이 되면서 굉장히 큰 키워드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 또 안보 전략의 전문가로서 보는 통찰력을 오늘 또 같이 논의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 피지컬 AI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과연 어떤 주제냐, 피지컬 AI가 과연 새로운 것이냐, 과거에도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질문들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실 그런 질문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도 이 개념을 찾다 보니까 피지컬 AI라고 하는 용어는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개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밌는 만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로봇팔 같은 것도 사실 피지컬 AI로 가는 초기 단계에 사실 그 공장 자동화 이런 개념에서 사실은 유관되어 있는 초기 단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이 됐을 때 피지컬 AI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개념으로 전환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중요한 지점으로 본 것은 여기 보면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하나 이제 예시 장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의 유무성, 있고 없고를 가지고 이 피지컬 AI로 기존의 공장 자동화나 이런 것들이 전환되는 어떤 그 계기가 형성이 됐다라고 저희는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AI가 현재로서는 생성형 AI들이 다 랭귀지 모델에 기반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것과 대꾸가 되는 개념으로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실은 여기 리쿤얀이라고 하는 학자가 사실은 이 월드 모델인 개념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키워드를 띄운 사람은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입니다. 그래서 젠슨 황의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띄우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좀 알려지게 된 용어인데요. 이거는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랭귀지 모델은 사실 이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을 이해할 필요가 없죠. 다만 이런 육체적인 피지컬한 요소들이 결합이 되면 이게 세상 속에서 효과적으로 또 일반적인 사람이 행동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인지적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랭귀지 모델 이상의 AI 알고리즘이 필요해졌고 그런 관점에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혹은 월드 모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게 됐다. 그런 면에서 피지컬 AI는 과거에 지금까지 접근했던 것보다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진화의 어떤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의 지금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피지컬 AI의 구성 요소가 뭔지를 먼저 좀 식별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피지컬 AI의 실체를 알 수 없고 실체를 알 수 없으면 아무런 분석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분석을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정책적인 혹은 전략적인 아무런 대응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 5개 정도의 핵심적인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들은 기본적으로 AI 알고리즘과 관련되어 있는 컴퓨팅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 그리고 피지컬하게 이것을 구현시켜주는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위아래 기반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이 센싱하거나 그러니까 인지하는 메커니즘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군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현하기 위한 동작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군 이런 것들이 같이 또 중요한 요소로 동작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거는 사실 이 버추얼 레이어와 피지컬 레이어 이 두 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컴퓨터, AI 알고리즘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물리적인 세상을 전환시켜주는 중간에 미들웨어 성격의 기술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버 피지컬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지금 기술군을 뒀는데, 한국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용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뭐 이런 용어들 굉장히 팬시한 용어지만 익숙하신데요. 이런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중간의 레이어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성들로 PAI는 구성될 것이다 라고 저희가 기존의 여러 논문과 페이퍼들을 분석했을 때 종합하면 이 정도의 어떤 의미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윤 박사님께 하나 질문을 좀 이 시점에서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정치외교 전문가시기는 한데, 사실은 저희 그 회사에 같이 연구하셨던 동료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러한 어떤 피지컬 AI의 정의, 그리고 월드 모델이라는 게 그 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 이런 어떤 기술군들이 그 실체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적정한 접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피지컬 AI는 이른바 AI의 진화의 대전환의 하나의 가장 큰 현상을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피지컬 AI의 등장이 이제 가지고 오는 효과를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디지털 AI라는 것이 결국 이제 사이버 공간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보 처리의 효율이라든지 정보 제공이 사실상 이제 거기가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이 이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조력자의 역할이 좀 더 컸다. 하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러한 새로운 3차원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피지컬 AI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른바 현실 세계로서의 영향력, 다시 말해서 이것을 추론하고 판단하고 마지막 최종적인 행동의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이제 가능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실질적으로는 효과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AI 기반에서의 하나의 융합을 얘기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더 이상 관념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발생하게 됐다. 로보틱스와 IoT 그리고 사이버 물리식 시스템을 통합한 진정한 인공지능 기반에서의 융합이 컨버전스가 됐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의 조력자로서의 AI의 활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효율화와 정보 처리에 있어서의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조력자에서의 기능, 보조적 수단에서가 어울렸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진정한 AI가 하나의 주체가 됨으로써 진정한 각 모든 분야에서의 무인화를 구현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서 어떻게 보면 경제, 사회, 그다음에 국방, 안보,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같은 대전환이 의미하는 하나의 도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실제하는 AI의 상호작용이라는 것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까지가 우리 생각해왔던 AI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더 체감할 수 있고 더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더 다른 레벨에서의 책임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에 기반한 AI 시스템의 기술 진화 맞물려서 이제 안전, 윤리 그리고 신뢰성의 확보 이슈가 아마 국내 차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더 첨예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피지컬 AI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어떤 전환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우리 청중분들께 정보들을 조금 더 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한 5개 기술 영역에 대해서 논문 수가 한국과 영국에서 이제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가를 한번 추출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밑에 레퍼런스 정보가 좀 정확치는 않은데, 현재 여러 논문 DB를 종합해서 한 3억 건 이상의 데이터 기반을 가지고 있는 DB에서부터 추출을 했고요. 개략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영국이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아까 말씀드린 5개 기술군에 한 100개 정도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추출을 했는데,
논문 수는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편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다 우상향하고 있고요. 한국과 영국의 공동 논문의 수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공동 논문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한국과 영국이 같이 좀 뭔가를 하는 이런 모양도 점점 보여지는 것 같아요. 기술군의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5개 기술군을 보면 전반적으로 뭐 비슷한 수준에 있지만 영국 쪽이 조금 더 소프트웨어 부분 쪽에서 성과가 좀 더 나온 양상이 좀 있고 한국 쪽은 좀 하드웨어 쪽이 조금 더 강한 편인 것 같다라는 좀 분석의 결과가 있습니다. 첫 해년도의 인용수를 가지고 저희가 질적인 관점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첫 해년도의 인용수의 평균도 양국이 모두 다 증가하고 있는 걸로 봐서 영향력은 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는 거는 양국의 공동 논문의 첫 해 인용수를 보시면 양국이 각자 단독으로 쓴 것보다 노란색인데요.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 지금 한국과 영국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한 부분에서 뭔가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어떤 더 중요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한국과 영국의 논문의 전체적인 격차가 큰 분야를 키워드 100개 중에 상위에 있는 것을 비중으로 표현한 차트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하고 관련된 거, 러닝이라든지 뭐 이런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영국 쪽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격차를 가지고 높았고요. 뭐 와이어리스 센서 네트워크라든지 센서라든지 하드웨어와 관련된 것들은 한국이 오히려 좀 더 높은 이런 양상을 좀 보인 상황입니다. 제가 이것하고 이어서 저희가 피지컬 AI가 적용될 수 있는 산업의 영역에 대해서 한 6개 정도로 정리를 해서 이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서 제가 중요한 핵심만 좀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좀 이어가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조업. 한국은 굉장히 산업적 특징이 영국하고 좀 다르다는 측면은 모두가 다 사실은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한국은 사실 제조업 비중이 전체 산업비에서 한 25% 정도 되는 사실 제조업이 여전히 강한 국가고요. 영국은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특징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사실은 로봇 덴서티, 그러니까 로봇 밀도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단위당 로봇 밀도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사실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런 피지컬 AI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데 조금 더 뭔가 기반적으로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영국에 저 안식년 때문에 잠깐 있었지만 영국이 로봇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정부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좀 이런 부분의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 국민들도 굉장히 로봇에 대해서 익숙하고 식당에서 로봇이 서빙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사회적 수용성도 굉장히 좀 높은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자율주행하고 관련된 것 그리고 또 로지스틱스 관련된 것 또 메디컬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은 산업적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에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 자동차라고 하는 사실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가 있고 여기서 굉장히 뭐 최근에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혁신 기술들을 실제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쪽 물류라든지 메디칼 쪽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정부는 R&D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그 혁신을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요. 영국은 보면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제도를 효과적으로 환경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혁신 기업들을 성장시켜내는 이런 구조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면 웨이비나 뭐 그 옥스포티카나 아니면 여기 굉장히 유명한 오카도나 뭐 아니면 CMR 서지컬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친숙한 굉장히 유명한 혁신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프로치가 조금 서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 박사님께 먼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뭐 다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지금 아까 설명을 드린 6개 분야 또 다른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 혹시 한국과 영국이 지금과 같은 어떤 상호 보완적인 구조 안에서 서로 협력이 좀 용이한 산업이 있다면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잘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강점 기반을 갖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소재 부품 완성품까지 쓰는 산업 생태계의 어떻게 보면 양호한 균형적인 기반을 또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처럼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제조의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엔드 프로덕트여가지고 실제 소비자 접점에 있고 빠른 피드백과 트렌드에 이제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대단히 이제 기민함을 바탕으로 그 스마트한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특히 최근에 이제 방산에서 보는 것처럼 민군 겸용 기술의 어떻게 보면 확장성을 또 갖고 있는 강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안보와 민간 산업을 동시에 강화하는 또 투트랙 효과가 이런 강한 특징이 있죠.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지컬 AI 시대에서의 더 강화될 책임성에 대한 규제 리스크, 그러니까 강화된 안전윤리 신뢰 수준을 구현하지 못한다면은 여태까지 확장했던 그만큼의 또 불확실성과 리스크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국제적 표준 경쟁에서 이걸 일관적으로 국내 규제 수준을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정부 주도에서의 이른바 국가 전략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굉장히 이제 핵심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을 만약에 지나치게 파편화된 단위로 접근할 경우에 피지컬 AI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융합적 효과와 또 이거에 대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전후방 생태계의 균형적 발전을 또 약화시킬 수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기업 위주의 주로 여태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쭉쭉 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실행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제도와의 어떤 지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고 반면에 아까 말씀 주신 것 같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 기반은 비록 이제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할지라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분야에서의 연구 역량, 기초 연구 분량, 또 제반 또 영역에서의 또 풍부한 레퍼런스가 굉장히 강점이고요. 또 규제와 규범에 대한 것을 대단히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이것을 보고 주도를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2023년도에 이제 블래칠리 정상회의에서 AI 안전 정상회의를 처음으로 했던 것이 또 영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은 기술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제 보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른바 제조와 추론 중심의 우리의 영역과 풍부한 레퍼런스와 이걸 뒷받침해주는 기초 영역 중심에서의 영국의 결합, 기술적 측면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와 규범에 대한 향후의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선진화되고 이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어떻게 보면 최적 실행에 대한 관행들이 많이 축적된 영국의 어떤 노하우가 결합된다면은 기술과 규범과 규제 측면에서의 또 시너지들을 통합적으로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사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이 산업적인 부분에서 기반의 산업적 기반, 혁신 기반이 좀 더 강한 측면이 있기는 한데 사실 영국이 최근에 AI 보증, AI 어슈런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AI의 사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제들을 갖춰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양국이 그런 부분에서 협력한다면 국제사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표준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RD에게도 좀 이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요. 영국은 아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도 제가 지금 작성을 해놨는데요. 코리아는 좀 더 로보틱스 하드웨어, 뭐 바디라는 표현을 썼는데 UK는 조금 더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이렇게 써놨는데요. 물론 이건 뭐 스테레오타입으로 한국은 무조건 하드웨어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어쨌거나 지금까지 리뷰한 것들을 보면 그런 경향이 좀 보인다.
것인데요. RD께서 보시기에는 이 두 국가의 특별한 어떤 차이나 이런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So yeah, it may be a stereotype, but some stereotypes can be a very useful starting point, I think. And some previous research that I did last year with Korean colleagues from Chongang University and Hanyang University as well, we really focused on this dynamic and really found these natural complementarities that were recognized by a lot of experts that we spoke to in the UK industry, in the Korean industry. And the message that kept coming back to us was, UK talent in the chip design sector, married with Korean capability in manufacturing is definitely a clear opportunity that needs to be capitalized on. Also, the fact that ARM in the UK already collaborate with Samsung and SK Hynix in a lot of detail, and Samsung already, of course, has a big presence in the UK via numerous offices anyway. So definitely a very strong starting point. I think from the UK software perspective, I think UK software strengths extend also into things like AI model development and research into new paradigms. So thinking about things here like multimodality, neuromorphic computing, which was in one of your earlier slides, while Korean companies have that experience building full stack AI models and platforms and industrial scale execution. So I think that's what we think about a lot in terms of that collaboration. So I think that distinction offers numerous opportunities. But on the flip side also, there are also specific areas of hardware and system security research which the UK excels in, and I think which Korea perhaps may need more of as well. So the things that come to mind here and things that we've researched in the past include things like mixed signal design capability, which isn't as prevalent in Korea, for example, or in Asia for that matter, nor is knowledge around sort of power and high voltage applications too. So, UK experience in radio frequency and advanced mixed signal technology would definitely be desirable in a place like Korea. So I think it's definitely a very strong starting point, but not the complete picture. 네, 감사합니다. 한국과 영국이 저는 처음에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 굉장한 어떤 협력의 기회가 있을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거리적으로도 굉장히 멀고요. 밸류 체인 안에서도 그렇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특정한 몇몇의 칩 디자인을 잘해, 우리는 칩 생산을 잘해, 이런 몇 가지 요소들만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기회들이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생깁니다. 저희가 오늘 어떻게 보면 논의하는 주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를 한 10여 분간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사실은 양국이 어떻게 하면 서로 AI 주권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이 연구들을 진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누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AI 주권이 마치 내가 주권국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전부 다 이렇게 다 확보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AI 주권에서 협력 전략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좀 모순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 그 부분을 이 주제를 결정할 때 많이 사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서 RD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고민했었던 이야기들을 먼저 조금 듣고 토론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RD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Yes, so the word sovereignty was very popular when the UK was leaving the European Union, and now I think it's back with this discussion around AI, and it's a very interesting one. So I think the way I'd describe sovereign AI really is, I think for me it refers to a state's ability to control or influence its own AI capabilities in order to support national priorities, as well as aligning AI with national values and specific goals. So this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it has to control everything, but it means that it requires access to numerous
elements of the AI stack, and that word access I think is very important. Now, while AI models and systems, they take up a lot of the discourse and the strategic discussion at the moment, while they are at the heart of a sovereign AI strategy, any sovereign AI strategy, we still definitely need a wider ecosystem view to really understand all the different ingredients that are necessary for developing and deploying a sovereign AI system. So here we're thinking about things like, there you go, there on the screen now, from an infrastructure point of view, semiconductors and chip access, data centers and compute, and model capabilities, which I just described now. And interestingly, on the model sort of capabilities front, we've got what comes to mind there is Korea's recent initiative to task 5 companies to build a national foundation model by 2027. So I think that's an example that comes to mind. On the data centers and compute front, we've seen just last week a big UK-US tech prosperity deal with over £40 billion being invested broadly by Silicon Valley into UK AI infrastructure and data center capability. And we've seen comments from people like Jensen Huang, chief of NVIDIA, expressing real surprise that the UK has so much talent and research ability, but such little infrastructure. So I think comments like that, I think, put into context the importance of that as a real core foundation underpinning any sovereign AI ecosystem. But then, data is also key. This is something which is seen by a lot of AI experts as a key bottleneck to reaching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or even to just developing more and more capable models, and ensuring that models are tailored to national priorities and national data sets and use cases. Talent and skills. This really is quite irreplaceable. Hands-on experience working with large models can be, in the UK at least, sometimes in short supply. Improving that is I think, a big target area. But without the skills and a talented workforce, it can be really hard to make concrete progress. And then that final piece around regulation, testing, and assurance. This is really quite essential to creating that enabling environment. I think if AI companies, startups, or even bigger US big tech that operate in the UK, for example, if they feel like they don't have a clear regulatory and assurance environment that they're operating in, it's a real sort of constraint on use cases and deployment. So I think these are 6 pillars, really, 6 stages of the sovereign AI pipeline that we identify in our research, and really the fundamental building blocks that it's really hard to progress without. I think the reason why sovereign AI has become such a central theme at the moment is because countries are realizing the strategic vulnerability of over-reliance on foreign platforms or infrastructure. This was mentioned in the opening session by David. The risk of being denied access during a crisis, for example, that creates a clear risk to national security, especially pertinent in a context where some of the traditional alliances are perhaps less stable than they used to be. And I think countries are also aware of the risk of that over-reliance then creating a sort of an undermining of the domestic ecosystem. I think this has been some of the critique aimed at the UK-US tech prosperity deal last week by some commentators, was that risk of entrenching that reliance on Silicon Valley and big tech, and the UK sovereign AI prospects being quite closely tied to the trajectory of the US tech companies. So that introduces a potential risk as well. So yeah, I'll leave it there for now. But I think just to reiterate this idea of being an AI maker, not a taker, that's something which is repeated a lot in UK circles, especially for high stakes domains like healthcare, defense. That is a sort of, I think, key to underpinning this the sentiment of sovereign AI. 네.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앨런 튜링 연구소랑 이 연구를 하기로 생각한 그 생각은 참 잘한 결정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볼 수 없는 그런
비유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 사실 윤 박사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RD의 이야기를 듣고 또 윤 박사님 생각하시는 관점에서 또 한국이 가지고 있는 AI 정책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지금 상황과 또 이런 AI 주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RD 박사님의 좀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소버린 AI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한 하드웨어적 차원에서의 확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주셨던 국가 가치와 부합하는 AI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것을 위해서 국가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그 AI 주권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고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정책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의 어떻게 협력을 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어떻게 전략적 위치를 점할 것인가가 포함되는 이슈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이제 현실적 차원에서 이른바 지금 미중이 제기하고 있는 기술과 시스템, 제도, 규범 등에 대해서 어떻게 풀스택에 대한 어떻게 국내적인 완비 차원에서의 AI, 소버린 AI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의 어떤 자립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소버린 AI를 고민할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견국 소버린 AI 전략을 우리는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 역량을 각각의 그 인프라와 소프트웨어와 인재 모든 것이 당연히 기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를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규모의 제한이 있는 중견국들이 결국 국제적 차원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연대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외교 안보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중견국 AI 중견국들이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유형들을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특화, 전략적 병목 지점에 굉장히 압도적 비교 우위를 가짐으로써 그 공급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화를 하는 전략과 오픈소스, 개방성을 통해서 모두 같이 공유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 그리고 다자 조정형 모델도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파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종합적으로 우리는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관건은 주권이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떻게 국내적인 독립성, 대외적인 배타성에 매몰되지 않도록 결국은 국가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택지를 할 수 있는 정책적 자율성이 현실적으로서는 확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AI 에이전시를 어떻게 자율적으로 할 것인가가 저는 초점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중견국들과의 협력적 주권,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직선처럼 모순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열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역량과 규범적인 역량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수평적 관계에서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제3의 AI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한국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버린 AI 전략도 그러한 다양한 선택지와 열린 그런 관점을 두면서 같이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근데 결국에는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단독으로 주권을 확보하는 전략은 어렵다. 이것을 위해서 적절한 어떤 동맹과 연합 안에서 상호 성장할 수 있는 체제들을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기술적인 격차가 큰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적절한 환경 안에서 우리가 솔리다리티라는 표현을 저희가 여기 슬로건에도 썼는데요. 네, 이런 관점에서 연대 전략이 이런 주권 전략의 중요한 어떤 하나의 접근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더 질문도 많이 있고 준비된 게 있지만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네요. 우리 플로우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혹시 하나만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네, 안순아 박사님. 한국어로 네,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고. 예. 영국은 여기서 아까 발표 시간에 그 레귤레이션 리더십을 했었고 유럽 자체가 원래 레귤레이션 리더십을 주도하고 있었고 표준화도 주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영국에서는 AI에 대한 뭐 레귤레이션이나 기본 원칙을 선진적으로 제정해서 그것이 토대가 돼서 뭐 한국도 그걸 토대로 해서 뭐 일본도 그렇고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선제적인 AI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지금 오늘 주제가 된 피지컬 AI, 좀 더 AI가 여러 분야에 확대되면서 그랬는데 그런 AI에 대한 한국에서는 AI 기본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앞으로도 계속 새롭게 태동한 그런 AI를 기반으로 한 기술에 다 커버할 수 있는 영국의 지금의 AI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것들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영국에서 그 AI에 대한 레귤레이션이나 기본 원칙을 검토했을 때의 문제의식과 지금 AI가 검토 당시보다 더 많이 발전되고 응용 분야가 넓어짐에 따라서 새롭게 어떻게 부각되거나 영국 정부나 아니면 영국 유럽 쪽에서 더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AI에 대한 뭐 레귤레이션이나 아니면 국제 질서에서의 룰 같은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요? Can you answer from this? So I can say from the UK perspective, I think the UK is still in a bit of a wait and see mode. I think obviously the EU AI Act is coming into implementation, and the EU has gone very early and they've moved quickly there. And the Korea Basic Act, I think January next year is coming in. So again, moving quite early. I think the UK is still trying to position itself. I think this links to some of what I was saying with the tech prosperity deal and some of the investments that was announced last week. The US positioning itself sort of between the US, China, and the EU. There was talk of a frontier AI bill coming before Parliament this year, and that's been delayed to next year. Could be delayed again. It's time will tell. So I think the UK is pretty much taking a wait and see approach of, for strategic reasons, not to introduce regulation or legislation in the short term, but there is also an element there of. I think UK policymakers are not quite sure what to expect in terms of all the different use cases without seeing it play out first and knowing what to respond to. I think they are wary of introducing legislation before we see some of that. I think there are a few different reasons why the UK is sort of keeping a watching brief, but I don't think they are seeing enough in terms of risk, the manifestation of risks or deployment across the economy to regulate with confidence right now. 오케이. 네. 되셨나요? 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따 네트워킹 시간에 질문을 더 이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지금 보여지는 저런 이제 리포트를 11월 달이면 이제 출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에 출간하면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가 오늘 논의 나눈 좋은 통찰력 있는 의미들을 잘 담아서 마지막까지 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